당신이 내 암 치료비로 그 여자 병원비 냈다고. 47세 전업주부 정은주. 20년간 헌신적인 아내였던 그녀에게 유방암 선고가 내려졌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동안 남편은 차가워졌다. 넌 이제 여자로 안 느껴져. 남편의 잔혹한 고백.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 카드 명세서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자신의 암 진단비로 22살 연하 내연녀의 산부인과 비용을 지불한 남편. 그 여자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 미안하지만 몸이 달라졌잖아. 20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배신당한 은주.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증거를 내밀며 당당히 선언한다. 내 몸에서 떼어낸 건 살이었지만 내 인생까지 빼앗길 순 없어. 위자료 5천만 원, 치료비 전액 반환, 정신적 피해 배상금 3천만 원. 과연 은주의 완벽한 복수는 성공할 것인가? 다음은 너희 차례야. 지금부터 시작되는 통쾌한 복수극.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정은주는 이미 2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조차 매일 같은 리듬이다. 여보, 커피 타줄까? 남편 박철우가 양치를 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은주는 그의 취향을 정확히 안다. 설탕 반 스푼, 프림 조금.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그의 커피 취향처럼 이 집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다. 도시락을 싸면서 은주는 오늘 반찬을 떠올린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어제 남은 불고기. 철우는 매운 것을 못 먹어서 김치도 따로 씻어서 넣어준다. 엄마, 나 늦었어. 큰아들 준혁이가 계단을 뛰어내려온다. 대학교 3학년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은주는 이미 준비해둔 샌드위치와 우유를 챙겨준다. 면접 잘 보고 와. 점심은 학교에서 먹어? 응, 엄마는 오늘 도서관 가지? 은주의 얼굴이 밝아진다. 마을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프로그램 봉사가 그녀의 유일한 사회활동이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께는 신문을 읽어드린다. 그 시간만큼은 정은주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다. 철우와 준혁이 나간 후 집은 조용해진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기를 돌린다. 이 시간 후면 모든 집안일이 끝난다. 그러면 샤워를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화장은 연한 비비크림과 립밤 정도. 도서관까지는 버스로 15분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스쳐 지나간다. 모두 비슷비슷하게 생긴 아파트들. 비슷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은주처럼. 은주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도서관 사서 김미경이 반갑게 인사한다. 은주는 이곳에서 선생님이라 불린다. 그 호칭이 좋다. 집에서는 여보, 엄마로만 불리는 그녀에게 유일한 정체성이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요? 어린이 독서실에는 벌써 아이들이 모여 있다. 5살부터 10살까지 맑은 눈으로 은주를 바라본다. 선생님, 어제 그 공주 이야기 계속해 주세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펼친다. 아이들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행복하다. 이런 게 행복이다.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 오후 3시,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 철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 준혁이를 위한 계란 후라이도 추가로. 다녀왔습니다. 철우가 7시 정각에 들어온다. 그는 정시 출퇴근을 고집한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규칙적인 남자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그랬지. 너는?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줬어.
다들 너무 귀여워. 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는다. 20년 전에는 은주의 하루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주었다. 지금은 그냥 듣는 척만 한다. 그래도 괜찮다. 이런 게 익숙하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철우는 거실에서 뉴스를 본다. 은주는 옆에서 뜨개질을 한다. 준혁이 목도리를 떠주고 있다. 일찍 자자. 철우가 하품을 하며 일어난다. 은주도 뒤따라 방으로 향한다. 각자 양치를 하고 각자의 자리에 눕는다. 철우는 금세 코를 골기 시작한다. 은주는 천장을 바라본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것이다. 그 생각에 안도한다. 이런 게 행복이지. 그렇게 믿었다. 정말로. 부인, 잠깐만 나와 보시겠어요? 정기검진을 받던 은주는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초음파를 보던 의사의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고 같은 부위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유방암입니다. 이기 정도로 보이고요. 조직 검사 결과를 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지만 그 순간 은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의사의 입만 움직이고 있을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다. 수술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된 편이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은주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다. 암이라고? 나에게? 20년 동안 큰 병 한 번 앓지 않았던 그녀였다. 매년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았고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철우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진단서를 바라봤다. 악성 종양이라는 글자가 검게 적혀 있었다. 철우가 들어온 것은 8시였다. 평소보다 1시간 늦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우는 넥타이를 풀며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암이라고 해. 철우의 손이 멈췄다. 넥타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 유방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철우는 은주 앞에 앉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괜찮아. 다 나을 거야. 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주는 처음으로 남편이 우는 모습을 봤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불편함이었을까? 은주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부분절 제술이었다. 의사는 다행히 전체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은주에게는 부분이든 전체든 상관없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진다는 사실이 무서웠다. 수술 전날 밤 은주는 거울 앞에 섰다. 가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이면 달라지겠지. 수술은 3시간 걸렸다. 은주가 눈을 떴을 때 철우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수술 잘 끝났어. 의사가 깨끗하게 제거했다고 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취가 덜 깨서 머리가 흐릿했다. 퇴원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거울 보기였다. 붕대를 푼 자리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괜찮아. 난 아직 나야. 은주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철우는 며칠 동안 일찍 들어왔다. 은주를 챙겨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은주는 느꼈다. 그는 그녀의 몸을 보려 하지 않았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입맛도 없어졌다. 은주는 가발을 샀다. 거울 속 자신이 점점 낯설어졌다. 힘들지? 철우가 물었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항암 치료 3개월째, 은주는 철우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집에서도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봤다. 회사 일이 많아졌나 봐?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좀 늦을 수도 있어. 예전 같으면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라고 했을 은주였지만 지금은 그럴 기력이 없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온몸이 쑤시고 메스꺼웠다. 철우의 퇴근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다. 7시, 8시, 9시. 어떤 날은 10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연락도 없이. 전화를 받지 않네? 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철우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회의 중이었어. 매번 전화할 수는 없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다. 은주는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프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은주는 스스로를 탓했다. 아픈 아내를 둔 남편의 심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변화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철우는 은주와의 신체적 접촉을 피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소파에서 TV를 볼 때 자연스럽게 팔베개를 해주던 그였는데 이제는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잠자리도 달라졌다. 같은 침대를 쓰지만 등을 돌리고 잤다. 은주가 다가가려 하면 피곤하다며 돌아누웠다. 수술 자국 때문인가? 은주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가슴에 수술 자국이 흉하게 보였다. 철우가 그것을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은주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다. 여보, 내가 많이 달라졌지? 철우는 TV를 보며 대답했다. 뭐가? 모습이 예전과 달라서 불편하지 않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빨리 나아야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의무감으로 하는 대답 같았다. 은주의 몸은 점점 회복되고 있었지만 부부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다. 철우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다. 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는 우연히 철우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언제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어.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은주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었다. 며칠 후 은주는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평소에 가지 않던 지역의 음식점 결제 내역이 여러 개 있었다. 그것도 2인분으로 보이는 금액들이었다. 회사 사람들과 식사한 거겠지. 은주는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다. 철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집에서는 항상 피곤해했고 은주와 대화를 피했다. 은주가 병원 이야기를 하면 힘든 얘기하지 말자며 화제를 돌렸다. 몸이 힘드니까 예민해진 거야. 은주는 계속 자신을 탓했다.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변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은주는 카드 명세서에서 한 줄을 발견했다. 병원 15만 원. 그것은 은주가 다니는 병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날짜에 철우는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었다.
은주의 손이 떨렸다. 명세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 그 병원 결제는 한 번이 아니었다. 지난 2달 동안 3번이나 있었다. 왜 다른 병원에서 돈을 썼을까? 은주는 그 병원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다. 산부인과였다. 그 순간 은주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카드 명세서를 든 손이 마구 떨렸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은주는 일주일 동안 카드 명세서를 품에 안고 살았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봤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다. 철우를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 은주는 철우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허탈했다. 메시지함을 열었다. 수진과의 대화가 가장 위에 있었다. 오늘 검진 결과 어때? 걱정돼. 괜찮대. 고마워. 내가 병원비까지 내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사이인데 미안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임신까지 하게 돼서. 은주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임신이라고? 더 위로 올려 이전 대화들을 봤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있었다. 은주가 항암 치료를 시작한 바로 그 시기였다. 은주가 아프니까 힘들지? 응. 솔직히 부담스러워. 여자로 안 느껴져. 나는 내 곁에 있을게. 은주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다. 자신이 암과 싸우고 있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심지어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병원비를 자신의 암 진단비로 지불했다는 사실이 가장 치욕적이었다. 샤워 소리가 멈췄다. 은주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다. 철우가 나왔을 때 은주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자고 있어? 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쌌다. 철우의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멸치볶음을 넣었다.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철우가 출근한 후 은주는 카드 명세서와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둔 메시지들을 정리했다. 변호사를 만나야 했다. 그날 저녁 철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다. 뭐야 이게? 보약이야. 내 몸 회복에 좋다고 해서. 철우는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내밀었다. 은주는 그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고마워. 은주는 무표정하게 선물을 받았다. 저녁을 먹는 동안 철우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회사 이야기, 준혁이 이야기를 했다.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았다. 여보.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응? 이건 뭐야? 은주는 카드 명세서를 철우 앞에 놓았다. 병원 결제 부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다. 철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이게 뭔데?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내 돈으로 그 여자 병원비 낸 거. 철우는 명세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거짓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설명해 줄래? 왜 내가 모르는 산부인과에서 돈을 썼는지. 철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포기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미안하지만 넌 이제 여자로 안 느껴져. 그 순간 은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들었다. 암에 걸린 게 내 잘못이야? 수술 받은 게 내 잘못이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뭐? 몸이 달라졌잖아.
예전 같지 않잖아. 은주는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났고 그 여자 임신까지 시켰다고? 철우가 깜짝 놀랐다. 은주가 임신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다 알아. 당신 휴대폰도 봤어. 철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숨겨왔던 것이 드러났다는 해방감 같은 것이 그의 눈에 보였다. 이혼하자. 철우가 먼저 말했다.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은주도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있었다. 2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챕터 5. 복수의 시작. 이혼 선언 후 일주일 동안 은주와 철우는 마치 룸메이트처럼 지냈다. 서로 말을 섞지 않고 각자의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은주의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은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김소영이 그녀를 맞았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은주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암 진단, 남편의 외도, 임신 사실, 그리고 자신의 치료비로 내연녀 병원비를 낸 사실까지. 증거는 있나요? 네,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카드 명세서, 휴대폰 메시지 스크린샷, 통화 기록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김소영 변호사가 감탄했다.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혼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제 치료비로 다른 여자에게 쓴 돈도 돌려받고 싶어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암 투병 중일 때 외도를 저지른 것은 악질적인 사례로 분류됩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의 모든 기록을 뒤졌다. 공동 명의로 된 재산 목록, 철우의 급여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을 복사했다. 철우는 은주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더라도 무시했다. 어차피 이혼할 텐데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은주의 준비는 철저했다. 그녀는 철우가 회사에 간 사이 집 안 곳곳을 수색했다. 서재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고 철우 명의로 된 비밀 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이 저축되어 있었다. 이혼 후를 대비해서 미리 숨겨둔 거구나. 은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혼을 준비해 왔는지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은주는 수진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휴대폰 메시지에서 본 수진의 직장 주소를 찾아냈다. 그녀는 시내 한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에 맞춰 은주는 수진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철우의 휴대폰에 저장된 수진의 사진을 보고 그녀를 찾아냈다. 수진 씨죠? 수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다. 배가 조금 나온 것으로 보아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구세요? 박철우 아내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저는 카페에서 얘기할까요? 은주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수진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카페에서 두 여자는 마주 앉았다. 수진은 손을 떨며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시지는 못했다. 언제부터였어요? 은주가 먼저 물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언제부터인지 물어봤어요.
3개월 전쯤이요. 제가 항암 치료 시작한 시기네요. 수진이 더욱 고개를 숙였다. 아이는 철우 씨 아이가 맞나요? 네. 출산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철우 오빠는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오빠라고 불러요? 수진이 당황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했다. 제가 어려서 몇 살이에요? 28이요. 철우보다 22살이나 어렸다. 은주와는 19살 차이였다. 우리 딸뻘이네요. 은주의 말에 수진이 더욱 위축됐다. 철우 씨가 제 치료비로 당신 병원비 낸 거 알고 있어요? 그런 건 몰랐어요. 수진이 진짜로 몰랐는지 아니면 모른 척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앞으로 철우 씨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은주는 일어서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한테 들어간 제 돈 다 돌려받을 겁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철우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8시가 넘어서 철우가 들어왔다. 어디 갔다 와? 철우가 물었다. 당신 여자친구 만나고 왔어. 철우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수진 씨, 예쁘더라. 우리 딸뻘인데. 왜 그런 짓을, 왜,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내 등 뒤에서 바람 피울 때는 괜찮고 나는 그 여자 만나면 안 돼? 철우는 할 말이 없었다. 내일 법원에 소장 접수해. 소장?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개 다. 철우가 당황했다. 그냥 협의 이혼하면 되잖아. 협의 이혼? 웃기지 마. 당신이 한 짓을 보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은주는 준비해둔 서류를 철우 앞에 놓았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50%, 그리고 내 치료비로 그 여자한테 쓴 돈 전액 반환. 거기에 정신적 피해 배상금 3천만 원. 철우가 서류를 보며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야.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몸에서 떼어낸 건 살덩어리였지만 내 인생까지 빼앗길 순 없어. 그날 밤 은주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복수가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나 법원으로 향했다. 김소영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접수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은주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오후에 철우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됐다. 철우는 급하게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당신이 한 게 더 심하지. 그래도 20년 부부인데. 20년 부부라서 더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철우는 변호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은주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서 승산이 없어 보였다. 며칠 후 수진이 은주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아이는 어떻게 하죠? 그건 당신과 철우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제발 선처해 주세요. 선처? 당신들이 저한테 선처했나요? 은주는 전화를 끊었다. 법정 날짜가 잡혔다.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었다. 은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다. 철우도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판사 앞에서 양측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다. 은주 측은 철저하게 준비된 증거들을 제시했고 철우 측은 변명에 급급했다. 피고는 원고가 암 투병 중인 상황에서 외도를 저질렀고 심지어 원고의 치료비를 내연녀에게 사용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김소영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철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정을 나오면서 은주는 철우를 바라봤다. 다음은 너희 차례야. 은주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은주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